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토론텐 증병준입니다. 20세기 후진국 일때도 일어나서는 안 될 사고가 21세기 세계 제12대 경제대국에서 일어났습니다. 9명이 숨지고 8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이번 사고로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을 빌고 지금 치료받고 있는 분들의 빠른 치유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도 공사 현장에 책임을 져야 될 사람들은 진실을 밝히기보다 책임 회피에 급급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대산업개발 책임자는 이 공사장에 불법 하도국은 없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불법 하도국으로 의심되고 있는 철거업체 대표가 미국으로 빠져나갔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공사장을 둘러친 장막 속에서 일어난 탈법과 비리, 정말 늦었지만 이번에는 어떻게 바로잡을 수 있을까? 오늘 토론해 보겠습니다. 오늘 토론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범수 광주광역시 시민안전실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재난안전기술원의 정상만 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민주노총 광주본부 이종욱 본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KBS 보도국의 김혜린 기자 함께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 기자, 어떻게 어제 마지막 희생자 발인을 마쳤다는데 9분 장례는 잘 치렀습니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어제 희생자 2명의 발인을 끝으로 사망자 9명의 장례가 모두 끝이 났습니다. 마지막으로 엄수됐던 발인식이 이번 사고의 희생자 가운데 가장 나이가 어린 이 고등학생 김군의 발인식이었는데요. 네. 알려졌다시피 이 김군은 외동아들이었습니다. 김군의 아버지가 아주 옅된 얼굴에 김군 영정 사진을 들고 좀 한참을 오열하셨는데요. 교복을 입은 친구들도 김군의 마지막 길을 좀 배웅했고요. 이게 정말 날벼락 같은 좀 죽음이지 않습니까? 평소처럼 좀 집을 나섰던 엄마나 남편이나 또 딸이 집으로 돌아오지 못한 사고다 보니까 유가족들이 겪는 슬픔과 충격이 정말 큰 상황입니다. 말 그대로 장례식장 눈물바다였고 좀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었습니다. 이번에 돌아가신 9분 모두 정말 가족들에게 소중한 분들일 텐데 특히 외동아들을 잃은 부모 마음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오늘 국토부 장관이 이 피해자와 부상자들에 대한 대책을 내놨죠. 뭐 지금 사후에 무슨 대책이 중요하겠습니까만 어쨌든 한번 들어보죠. 어떤 얘기들이 나왔습니까? 네, 오늘 노형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제4차 광주 붕괴 사고 중수본 회의를 광주 동구청에서 좀 열었습니다. 네. 우선 이 피해자와 가족들의 요청 사항을 좀 해결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밝혔고요. 광주 동구청을 중심으로 유가족들 보상 협의에 대해 좀 속도를 내겠다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또 경찰 수사와 더불어 국토부 중앙건축물 사고조사위원회를 통해서 사고 원인을 좀 조속히 규명하기로 했는데요. 이 사고조사위원회의 결과 발표가 오는 8월에 좀 예정돼 있습니다. 이 결과에 따라서 좀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을 하고 또 해체 계획서를 잘 지켰는지 좀 꼼꼼히 살펴볼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정부 대책 또 시 차원에서 대책 차근차근 잠시 후에 다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문 실장님, 네. 9명이 죽고 8명이 다쳤습니다. 이 시내 한복판에서 말이죠. 어떻게 이런 사고가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먼저 일어나서는 안 될 불의의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고인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또한 유가족분들의 슬픔과 고통에 깊은 위로를 전합니다. 아울러 부상자들의 빠른 쾌유를 전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사고 원인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에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나오겠습니다만은 언론 보도와 자료 등에 의하면 건축물 철거 공사에 대한 안전 불감증, 또 그 기업의 철거를 하도급 맡은 기업의 과도한 이윤 추구 등에 기인한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고 현장은 시민들의 이동이 많고 차량 통행이 많은 왕복 7차선 도로와 인접한 그런 위치입니다. 이런 위치에서 철거 공사를 할 경우에는 중요한 게 안전요원 배치라든가 상주 감지자가 현장을 꼼꼼히 챙겨야 되는데 실제는 그러지 못한 것 같습니다. 또 두 번째는 부실한 철거 계획서로 생각은 됩니다만은 계획서대로 철거를 하였더라면 이렇게 큰 사고는 나지 않았을 텐데 철거 기업이 이윤 추구에만 급급하다 보니까 이러한 대형 사고가 생긴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철거 계획서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또 이 계획서 자체가 좀 부실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김 기자 상황이 어땠습니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 해체 계획서가 좀 부실했고 그마저도 좀 지켜지지 않은 정황이 좀 드러나고 있는데요. KBS 취재진이 해체 계획서를 입수해서 전문가와 함께 좀 검토를 해봤습니다. 전문가들이 가장 큰 문제로 지적했던 거는 이 하중 계산이 좀 빠져 있었다 이런 문제였는데요. 하중은 저희가 오래된 건축물을 철거할 때 사람 손으로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압색이나 뭐 포크레인 이런 거대 무거운 좀 중장비를 이용해서 건축물을 철거하게 되어 있는데 이 중장비가 오래된 건물에 어느 정도의 힘을 가하는지 또 이 건축물이 그런 중장비의 힘을 좀 견딜 수 있는지 이런 구체적인 하중 계산이 좀 빠져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또 이 해체 계획서는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이 해체 계획서에 철거 순서가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먼저 이 벽의 강도가 가장 낮은 왼쪽 벽부터 철거를 하게 되어 있었는데요. 뒤쪽 벽부터 철거를 시작했습니다. 또 이 위층에서 아래층으로 철거를 하게 되어 있었지만 역시 이것도 지켜지지 않았고 저층부터 철거를 하는 이른바 밑동 파기 방식이 좀 활용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문 실장님, 이거 계획대로 되게끔 현장에서 하는 거 누가 관리 감독해야 될 책임이 있는 겁니까? 당연히 이제 철거 계획서에 대한 허가를 내준 관할 구청에서 감독을 해야 되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철거 계획서를 승인을 받는 이 감리 업체가 있습니다. 감리 업체가 동구청에 승인을 받고 감리자가 반드시 이 철거 계획서대로 시공을 하는지, 또 안전 요원들이 배치됐는지, 또 화재나 또 예방 대책 이런 것들을 다 꼼꼼히 살핀 뒤에 이 감리를 해야 되는데, 이 현장에 대해서는 아마 감리가 현장에 상주를 못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특히 그 건축물 이 철거는 크게 이제 세 가지 공법이 있는데요. 보통 야외에서는 발파 공법을 주로 이용을 하고, 여기같이 시가지 내에서는 압세기 공법이라고 해서 성토를 해서 굴착기가 이렇게 콘크리트를 철거하는 그런 공법이 있고, 또 하나는 탑다운 공법이라고 해서 크레인으로 포크레인을 맨 2층으로 올려서 맨 2층부터 차근차근 철거를 하는 이런 공법이 있는데요. 이 탑다운 공법은 이 앞세기 공법보다 단가가 2배 이상이 비쌉니다. 왜냐하면 그 공사 기간이 2배 이상 소요가 되기 때문에 당연히 장비대라든가 인건비 때문에 이렇게 공사비가 비싼 그런 공법이기 때문에 이 현장의 경우에는 앞세기 공법으로 이렇게 승인을 맡았는데, 그나마 이 앞세기 공법 그 철거 계획서가 내용을 제가 살펴보니까 도로에서 맨 먼저 좌측면, 그리고 배면, 그리고 도로 정면, 그리고 우측면 이런 식으로 철거를 해야 되고, 이게 이제 5층 건물인데요. 이 성토를 3층까지 해서 3층으로 올라가서 5층, 4층을 먼저 철거한 다음에 다시 밑으로 내려와서 1, 2, 3층을 철거하는 이런 공법으로 시행을 해야 되는데, 제가 지금 수사기관에서 정확한 분석은 하겠지만 현재 상태로 보면은 그런 순서를 지키지 않아서 문제가 된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현장에서 시행됐다고 알려진 소위 밑동 파기 공법, 이건 아예 그 허가 대상이 없는 거네요. 현장에 쓸 수 없는 그런 공법이군요. 네, 그 동구청에서 승인된 철거 계획서에는 전혀 그런 게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 원장님, 지금 광주에서 이 사고 현장, 문제의 사고 현장에서도 그렇고 또 다른 곳에까지도 이렇게 밑동 파기식의 공법으로 철거를 했다 이런 보도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걸 흔히 쓰는 공법입니까? 어떻습니까? 사실은 아까 뭐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이제 가장 그래도 위험을 갖고 있는 흙을 싸서 이렇게 이제 하더라도 5층부터 이제 차례로 아래 내려가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지금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중간부터 파버리면 그것은 굉장히 그 수평 하중이나 수직 하중의 위험을 가져다 주는 것인데, 그렇게 하면 이제 바로 폭삭 주저앉을 수 있기 때문에 시간과
이 경비가 적게 드는 것 때문에 실제로 이런 불법이 행해지는 곳이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다른 뭐 광주가 아닌 다른 지역에서도 이런 걸 흔히 쓰는 공법입니까? 아니면 보기 드문 공법입니까? 현장에서는? 공법으로는 우리가 인정할 수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공법으로 일단 아예 인정이 안 위에부터 된다? 위층부터 일단은 내려가야 되는 거거든요. 네. 어떤 공법을 쓰든지. 그런데 중간부터 판단하는 것은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것이 값도 싸게 먹히고 시간도 전략되고 하는 부분 때문에 불법적으로 하고 있는 거나 다름없죠. 네. 특별히 그리고 이번 사고는 이제 도심에서 교통량이 많은 지역에서 하다가 불의의 사고가 나서 피해가 큰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지역에서 공사를 할 때는 특별히 좀 더 주의를 해야 될 것들이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된 대로 이제 탑다운 방식으로 일단 해야 된다. 그것이 계획서에도 있었고 실질적으로 작동이 되도록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네. 문제점은 이제 말씀하신 부분은 우리가 이제 그 지역을 볼 것 같으면 이제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지금 이제 굴삭기를 친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가 왜 바깥쪽에 하지 않았나 이런 얘기는 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인도와 건물 사이가 너무 좁기 때문에 그렇게는 할 수 없죠. 그렇게 되면은 옆에 이제 앵커를 반대쪽으로 두어서 한다든지, 그다음에 이제 다른 방법은 이제 철거 전에 안전 조치가 필요하죠. 우리가 흔히 이제 철거 전에 주변의 안전 조치를 우리 여러 얘기가 있습니다만은 버스 정류장을 갖다가 옮긴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업체에서 구청에 얘기를 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어야 되고, 실질적으로 이제 그것도 이제 중요하지만 사고가 발생을 했을 때의 이제 문제, 그러면 철거 시간도 조정을 좀 해주려는 부분이 있죠. 우리가 4시 정도에 이렇게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 그때는 사람이 가장 많이 다니는 시기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한 조정, 그다음에 이제 차량과 사람을 동시에 이렇게 이제 제어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일단 우리가 건물 높이가 한 5층 정도 되면은 약 22m 정도 되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영상에서도 아시다시피 일단 건물이 있는 곳에서는 한 3차선이 되는 거고 나머지 이제 4차선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그러면 3차선을 넘어서 거의 4차선 어떤 지점까지 가는 부분이거든요. 그게 이제 보도하고 다 하면 한 20m 정도 이렇게 되는 부분입니다. 그럼 금방 알 수 있는 거거든요. 일반적으로 무너지면은 그쪽이 커버가 되겠다는 걸 할 수 있는데, 일단은 이제 뭐 우리가 기수라든지 이런 분들은 일하러 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이나 훈련을 받은 적이 없잖아요. 그럼 우리가 안전관리 측면에서 항상 그런 시나리오에 대해서 훈련이 받고 있으면 인도뿐만 아니라 차량도 스탑을 시킬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제 그냥 왜 기수가 그런 걸 몰랐나? 그거는 모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훈련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니까요. 되게 여기서 이제 기수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무슨 정규직으로 가시는 분들이 아니고 하루 와서 또 일하고 그런 분들이 많으시겠죠, 아무래도. 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본부장님, 이번에 이제 이 건물이 밖으로 넘어지면서 일반 시민들의 피해가 컸는데, 이게 사실 안쪽으로 넘어졌다면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언제든지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민주노총은 사실은 그동안에 이 작업장 안전에 대한 많은 얘기들을 해오셨는데 도대체 지금 공사장에 어떤 문제들이 있는 겁니까? 예. 2019년 잠원동 건축물 철거 붕괴 사고 이후에 정부는 건축물 관리법을 제정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38명의 건설 노동자가 사망한 이천 물류창고 화재 사태 이후에 건설안전특별법을 국회에 발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1월 26일은 중대재해처벌법을 제정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건설 현장에 산업재해를 막기 위한 여러 법적 제도적 장치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학동 4구역 철거공사 현장에는 그런 철거 계획세대로 철거를 하고 있는지 이것을 감독 관리해야 할 감리자가 현장에 없었고, 또한 현장에 총체적으로 안전관리를 해야 될 원청업체 현장 소장도 현장에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현장 시민들의 안전통로, 그다음에 낙하물 방지망, 그다음에 임시 버스 승강장, 그리고 구조 안전이 확인된 펜스도 설치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현장은 빨리빨리 다단계 하청 구조,
그다음에 비용 절감, 그리고 안전 불감증 이런 것이 총체적으로 망라된 부실 현장이라고 이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2019년도 잠원동에서 발생한 현장이 아주 비슷하고 유사한데요. 그래서 이제 그동안에 이제 건축물이라든가 토목 구조물을 신축을 할 때는 이러한 사고가 거의 발생을 한 경우가 없습니다. 근데 이거는 철거 공사이기 때문에 철거만 해버리면 무리하게 하더라도 사고만 안 나면 그만이다는 이런 이제 안전 불감증이 상존해 있고 2019년도에 이걸로 인해서 건축물 관리법을 제정을 했는데요. 거기에 보면 32조에 보면 해체 공사 감지자의 업무가 나옵니다. 업무가 명백히 나온 게 해체 작업 순서, 해체 공법 등 해체 계획서에 맞게 공사하는지 여부를 분명히 확인하도록 돼 있고, 또 하나는 현장의 화재라든가 또 붕괴 방지 대책, 교통안전 및 안전 통로 확보, 또 추락 및 낙하 방지 대책 등 안전 대책을 완전히 수립한 후 하도록 상주 감리자는 아닙니다만은 감리자가 반드시 확인하는 업무로 이렇게 되기 때문에 감리자가 반드시 여기에 상주하면서 이걸 확인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이 참 안타까운 그런 일인 것 같습니다. 결국은 좋은 법을 만들어도 그것이 현장에서 먹히지 않으면, 현장에서 시행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 이걸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건이 되는데 말이죠. 사실은 이 사건을 보면 잘못된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니거든요. 또 허가난 신고한 공법대로 안 했다. 관리할 감리자도 없다. 그다음에 원청소장도 없다. 도대체 뭔가 제대로 된 게 없는데 이 얘기는 또 먼저 잠깐 하고 가겠습니다. 버스 정류장으로 옮겼어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이건 왜 옮기지 않은 겁니까? 원래 이제 버스 정류장은 이제 여기 같으면 재개발 조합 측이라든가 시공회사가 관할 관청에 이러이러한 공사로 문제가 있으니 버스 정류장을 좀 옮겨주십시오 하는 게 이제 통상적으로 그렇게 요청이 들어오면 관할 이제 구청에서 이걸 이설을 해준 다음에 안전한 곳으로 이설을 한 다음에 공사를 시행하도록 그렇게 돼 있는데요. 재개발 조합 측이나 시공사에서 이런 요청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지금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그렇게 되면 감리라도 이렇게 요청을 했더라면 아주 좋았을 텐데 그런 요청도 없어서 참 이러한 사고가 발생되지 않았나 그렇게 참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이제 이 말씀하신 대로 이제 건설 업체가 지자체에다가 요청을 해서 정류장을 옮기는 게 이제 가장 좋은 방법이겠죠. 제가 오면서도 잠깐 이제 현장을 둘러보니까 지금은 이미 버스 정류장이 뒤로 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미 할 수 있는 걸 우리가 구청에서도 우리가 이제 안전 자체에 대해서 좀 관심을 더 가져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제일 우선은 그 업체에서 이렇게 요청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감리도 신경을 써서 해야 되겠죠. 그다음 사실은 우리가 구청이 허가를 내주지 않습니까? 허가를 내줄 때 좀 점검을 해서 이렇게 좀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으면 더 좋았을 걸 이런 생각은 듭니다.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은 서울시의 경우 잠원동 사고 이후에 건축물 철거공사 안전관리 매뉴얼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해체 계획서가 자치단체에 들어오면은 철거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철거심의위원회에서 주변 시민들의 보행자 통로, 교통 상황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검토해서 철거 계획에 반영되었는지 이런 것을 분석 심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광주의 이번 사건도 그런 심의 기준에 의해서 심의가 됐다 하면은 이동을 했겠죠. 김 기자, 이번 사고 현장은 방금 얘기를 나눈 여러 가지 규정들을 지키지 않은 것도 있고 또 주민들이 이미 한 2달 전부터 계속 문헌 조기를 했는데도 어떤 시정들이 안 됐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 얘기는 어떻게 된 겁니까? 네, 그 얘기가 사실입니다. 이
학동 4구역, 그러니까 사고가 난 학동 4구역 인근에 있는 상인이 2달 전인 한 4월에 이제 이미 민원을 좀 제기를 했었습니다. 인근 상인이 그 국민신문고에 이제 민원을 제출을 한 건데요. 이 사고가 난 그 건물은 아니었고 그 인근에 이제 다른 철거 건물이었던 것으로 파악이 됐는데요. 이런 내용이 좀 있었습니다. 천막과 파이프로만 차단을 하고 철거 공사를 하는 것은 좀 위험하다라는 내용이 있었고 또 만약에 이 구조물이 떨어질 경우에는 인사사고가 날 가능성이 있다. 좀 이런 우려의 목소리들이 담겨 있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민원이 접수된 건 4월 7일이었습니다. 구청은 다음 날 시공사에 전화로 그러니까 구두상으로 좀 이런 민원이 들어왔다라는 사실을 알렸고 안전 조치를 좀 이행해라 이런 조치를 했었고요. 그리고 재개발 조합에는 공문을 보냈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정작 현장에 나가본 건 그로부터 좀 수일이 지난 뒤였고 이미 그때는 그 민원이 들어왔던 그 재개발 그 철거 건물은 이미 다 철거가 끝난 상태였다고 합니다. 어쩌면 그때 민원을 냈던 분이 정확하게 사고를 예견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네, 실장님. 네, 그때 이제 제가 확인한 바로는 그 재개발 현장 인근의 그 민원인이 국민권익위원회 이 철거 현장이 굉장히 이태롭다고 민원을 제출한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권익위원회에서 우리 동구청으로 처리를 하라고 이첩을 바로 했습니다. 그래서 동구청에서는 4월 7일과 8일 이틀 동안에 재개발 조합층에 안전 조치를 철저히 하라 이렇게 이제 공문으로 지시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하루 지난 4월 9일 날 이제 현장에 이제 나가 보니까 그때는 이미 이제 그 건물을 다 철거를 완료한 그런 상태여서 어떻게 이제 위험한지를 미처 파악을 못한 것으로 그렇게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동구청에서 조금 이제 빨리 그 현장을 가봤더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은 지금도 남아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모두 다 참 안일하게 문제를 대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일단 얘기를 경찰 수사 쪽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경찰 수사가 상당히 열심히 활발하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김 기자 지금 수사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오늘 기준으로 현재까지 모두 14명을 입건했습니다. 이 가운데 이 공사 현장에서 굴착기를 운전한 이 철거업체 대표와 또 현장 관리를 맡은 또 다른 업체 직원 2명에게 오늘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요. 굴착기를 운전했던 철거업체 대표한테는 해체 계획서대로 작업을 하지 않아서 붕괴 사고를 일으킨 혐의가 적용이 됐고요. 현장 관리 직원은 해체 계획서에 따라서 철거 작업이 진행됐는지 이를 확인하지 않은 그런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지금 여기서 이제 현장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중에도 이제 불법 다단계 하도급이 있었다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에 대한 조사는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무슨 철거왕이 관여가 됐어요? 네, 불법 재하도급 정황도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사고가 난 재개발 구역의 계약 구조를 살펴보면요. 원청인 현대산업개발이 해체 공사업체인 A 기업에게 하청을 줬습니다. 그런데 이 A 기업이 또 다시 B 기업에게 재하청을 준 정황이 좀 확인이 됐는데요. 그러니까 실제 원청과 계약을 맺은 업체와 현장에서 공사를 한 업체가 다르다 이런 정황이 좀 경찰 수사에서 드러난 겁니다. 그러니까 하청에 재하청을 주는 이른바 다단계 하도급이 발생한 겁니다. 그러면 자 오늘 뉴스가 나오기 시작한 그 하청업체 관계자가 미국으로 그저께 출국을 했다, 빠져나갔다 이런 보도들이 오늘 오후부터 나오기 시작했는데 이게 그럼 재하도급을 받았다는 그 업체에 관련이 있는 사람입니까? 불법 재하도급에 관여를 했는지 아닌지는 아직 정확하게 확인이 되지는 확인도 안 않았지만요. 되는데 본인은 도망부터 먼저 갔군요. 예, 어쨌든 이 재개발 업체를 좀 선정한 과정에 네. 좀 개입을 한 정황까지는 좀 경찰이 확인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으로 갔다는 게 확인이 됐나요? 예, 경찰에 따르면 이제 입건되기 하루 전인 지난 13일에 이제 미국으로 출국을 했다 이렇게 좀 확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미국으로 철거와 관련해서 연관돼서 도망간 것도 참 민망한 일인데 이분이 5.18 단체 관계자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5.18 구속 부상자회 전 회장인 문흥식 회장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런 일들이 5.18 단체까지 이제 번지기 시작하면 이게 참 여러 가지로 곤욕스러운 상황이 될 텐데, 본부장님, 건설 현장에 이런 불법 하도급 상식 있는 일입니까? 어떻습니까? 예, 구분해 봐야 되는데요. 광급 공사의 경우는
법과 제도가 갈수록 강화되기 때문에 다단계 하청공사 관행은 거의 사라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민간공사의 경우는 아직도 다단계 하청 구조와 최저가 낙찰제 이런 관행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공사의 경우도 광급공사에 준하는 법과 제도 적용이 시급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것이 적용되지 않으면은 원청업체에서 가지고 있는 그 안전관리비가 하청, 재하청으로 갔을 때는 거의 제로에 가깝다. 그래서 안전관리는 소홀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모순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재개발 사업이 일반적인 공사나 광급공사나 이런 것들만큼 규제나 통제가 잘 안 되죠. 현장이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뭐 이 현장도 마찬가지지만 광급공사의 경우는 이렇게 감리를 발주를 하면 감리 감독을 관공서에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 민간 재개발 조합이 발주청인 이번 공사 같은 경우는 관할구청에서 감리업자를 지정만 하고 승인만 해줄 뿐이지 실제 이 감리를 감독하는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감리도 민간인한테만 터치를 받기 때문에 관이 아닌, 그래서 그렇게 지금과 같이 상주를 안 하고도 이렇게 진행해오는 이런 유사 사례가 상당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뭐 다단계 그 하도급을 실시하는 이유가 이제 다 잘 아시겠지만은 그 비용과 시간을 줄일 수 있는 그것 때문에 이제 이런 걸 자꾸 하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하청에다가 계속 하청을 하게 되면은 계획보다 공사를 빨리 끝낼 수 있다. 이런 부분이 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재하청의 유혹을 이렇게 떨쳐버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흔히 우리가 위험의 외주화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 위험을 계속 이렇게 폭발물을 이렇게 돌려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것들을 방치하고 있으면 안전이 취약하게 되고 지금처럼 주민의 생명과 재산이 위협을 받는 이런 부분은 계속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안전관리엔 큰 허점이 이렇게 계속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안 되고 지금 하지 말아야 된다고 법으로 다 규정이 돼 있는데도 하고 있는 게 심각한 부분이죠. 그럼 안전관리에 또는 안전조치, 안전의식에 대한 변화가 거의 적다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재개발 현장에서 일어나는 불법 하도국 때문에 안전사고가 일어난다 이런 얘기로 귀결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광주의 경우는 지금 아마 거의 도심 곳곳이 재개발입니다. 어쩌면 거의 이게 지금 심하게 이야기하면 시한폭탄 같은 지금 그런 도시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말이죠. 자, 지금부터는 이거 어떻게 앞으로 막아야 되나 대책적으로 좀 얘기를 좀 돌려가 보겠습니다. 일단 오늘 국토부 장관이 대책을 좀 내놓기도 했고요. 광주시도 지난 일요일 날 대책 발표를 하셨죠. 얘기를 좀 들어볼까요? 어떤 얘기들이 나와 있습니까? 예, 뭐 말씀하신 대로 우리 시에서는 지난 일요일 오후 2시에 우리 시와 또 5개 자치구청장 그리고 공사공단 또 민간 전문가까지 참여해서 합동으로 이를 어떻게 잘 극복할 건가, 앞으로 재발 방지책을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토론을 한 뒤에 3시에 시장님께서 직접 특별대책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 발표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먼저 이와 같은 유사 현장, 철거공사 현장이 가장 시급한 게 지금 공사 중인 데가 28개소가 있었고, 또 앞으로 철거 예정인 공사도 8개소가 있고, 또 일반 건축물 공사 현장 63개소 이 전체에 대해서 안전성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만약에 조금이라도 안전조치가 미흡한 경우에는 공사를 중지를 하고 안전조치가 된 후에 시행토록 이렇게 조치를 했고요. 무엇보다도 6월 14일부터 27일까지 2주 동안 안전점검 특별주간을 설정을 해서 우리 시를 비롯한 자치구 모든 공사공단 기관에서 이 기간 동안 재난 취약 분야에 대해서 철저히 점검을 해서
이런 그 취약 분야가 있는지 없는지 파악을 해서 만약에 위험 요소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즉시 조치를 하고자 이렇게 안전주간을 선정을 해서 지금 특별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뉴스에 나왔지만 이 기간 중에 또 그 광산구 풍영정천에서 또 징검다리를 건너던 초등학교 3학년생 두 사람이 이렇게 사고를 났는데요. 여기도 제가 직접 현장도 가봤습니다만은 징검다리 옆에 이제 수심이 약간 1m 한 40, 50 정도로 깊은데 우선 그 안전 시설이 좀 미흡해서 즉시 그 빠졌을 때 그 줄을 잡고 나올 수 있는 안전 밧줄을 긴급히 설치를 했고요. 또 만약에 수위가 상승해서 위험할 경우는 이 징검다리 자체를 또 통제를 하고 이와 같은 징검다리가 풍행정청만 약 16개소가 있는데 이 모든 시설에 대해서 안전 시설을 바로 설치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하천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시행하고 있는 도시철도 2호선 공사도 시내 곳곳에서 대대적으로 지금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그 교통사고라든가 안전사고가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전문가와 함께 합동으로 지금 특별 점검을 하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 긴급 안전 신고 센터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시 재난 상황실과 또 스마트폰 안전 앱 안전 신문고를 이용해서 현장에서 시민들이 불법 행위에 대해서 발견이 되면 즉시 그쪽으로 신고를 해주면 저희들이 그 신고를 받은 즉시 현장에 출동해서 조치를 하거나 아니면 해당 기관에 즉시 통보를 해서 바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이런 그 시민 긴급안전 신고센터도 운영을 하고요. 특히 중요한 게 이제 감리자를 포함한 사업장별로 교육이 필요하기 때문에 특별 교육을 반드시 시켜서 이분들이 이런 불법 행위를 발견하거나 스스로 불법 행위를 저지르지 않도록 이런 교육도 실시하고 있는 등 다양하게 지금 대책을 수립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조 원장님, 지금 광주시에서는 뭐 다양하게 대책을 하시겠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국토부에서도 대책을 내놨고요. 이런 대책들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게 충분한가요? 아니면 더 보완해야 될 게 있나요? 우리가 이제 아까부터도 얘기되지만 이런 유사한 사고가 2019년에 우리 잠원동에 있었고요. 그때도 5층 건물이 똑같습니다. 그 지하 1층이 더 있었지만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광주시에도 4월에 또 이런 비슷한 사건이 있어가지고 거기는 아마 노동자 2명이 아마 사망한 걸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안전조치 안 한 게 거의 비슷하고 우리가 지금 상황도 똑같은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왜 안 되냐 하면은요. 이게 이제 이 철거는 싸고 빠르게 해야 된다는 이런 관행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지금 짓고 있듯이 철거가 제대로 그러면 계획서대로 진행이 되고 진행됐냐 이걸 따져가지고 안 되는 부분을 보강을 해줘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감리 실제로 무면동 사건에 일어났을 때 이런 거였거든요. 감리를 왜 지자체에서 뽑게 해줬냐 하면은 시공사에서 하니까 이게 좀 너무 밀착돼 있다. 이러니까 지자체의 능이라는 거거든요. 그럼 지자체가 제 역할을 하고 있고 하면서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감리가 그러면 제대로 역할을 하라고 했는데 결국은 끝에 가서는 상시로 있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없어도 되는 부분으로 또 만들어 버린단 말이죠. 돈 문제에 기계를 하니까. 상시에 있는 거로 계속 해야 되는 거로 처음에는 얘기가 됩니다. 가다가 안전에 대한 생각이 줄어드니까 또 이제 줄어들어 버리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안전 조치 이런 데서 이제 관심하고 투자가 계속 부족합니다. 지금 말씀하시지만 한목이 이렇게 해서 모든 자치를 취하겠다. 그 모든 자치보다는 정말 구체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공은 제대로 되고 있는 건가? 그다음에 감리는 제대로 되고 있는가? 그다음에 안전 조치, 사전 사후 조치가 제대로 돼 있는가를 파악해서 이런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바꾸려면 어떤 식으로 투자가 돼야 되고 어떤 관심을 가져야 되고 어떤 조치가 시행되어 있는가를 명확하게 구체화시키지 않는 한은 또 반복될 개연성이 굉장히 크다고 저는 봅니다.
네, 원장님 말씀이 일리가 있습니다. 아까 우리 이종욱 본부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서울의 경우를 예를 들었는데요. 그래서 우리 광주광역시에서도 이번 사고를 계기로 해서 건축물 관리 법령에 반영될 수 있는 건축물 해체 공사 업무 지침을 마련을 했습니다. 물론 지금 자치구와 이렇게 의견을 수렴 중에 있는데요. 조만간에 이걸 시행코자 하는데 여기에 내용을 이제 보면은 제일 중요한 게 건축물 해체, 철거 공사를 할 때는 반드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를 하도록 그렇게 만들고 또 이 해체 건축물에 대해서 반드시 건축 구조 기술사가 어떻게 해체해야 되는가 그 공법을 검토하도록 그렇게 했고요. 또 해체 공법은 아까 그 세 가지 발파 또 앞세기 공법, 탑다운 공법을 이야기했는데 비용이 아무리 많이 들더라도 반드시 탑다운 공법을 선정을 하도록 했고 그다음에 이제 감리가 항시 현장에 상주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여러 가지 사안을 마련해서 먼저 우리 광주광역시 지침으로 만들어서 바로 시행을 하고 이게 이제 법령에 반영이 돼야 되기 때문에 건축물 관리법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바로 국토부에 이렇게 건의할 계획으로 그렇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우리가 이제 보면은 이제 저는 재난 안전 관련 쪽에 뭐 한 20년 이상 일을 하면서 보면은 지자체에서 이것을 담당해서 아까 허가를 내줄 때 인력도 부족할 뿐만 아니라 전문성도 부족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은 전체적으로 거의 순환보직으로 돼 있고 이건 사실 전문성을 요하는 이런 분야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한계가 있죠. 근데 그 한계를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좀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이 예를 들어 서울에서는 지금 철거심의위원회를 지금 구성해서 하고 있잖아요. 그 사건 이후는. 그다음에 다른 지역은 좀 안 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런 것들을 빨리 받아들여 줘야 된다는 것이고 아까 우리 본부장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부분에 우리가 아무래도 재난 안전에 종사하는 지자체도 그렇고 중앙부처도 그렇고 별로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처럼 사건이 나면은 결국은 만연사냥 당하는 경우가 흔히 있고 그다음에 뭐 별로 잘했다고 별 칭찬도 잘 안 받아요. 그러니까 칭찬도 안 하지 또 뭐 별로 자기한테 그게 없으니까 기피 부서가 돼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사람이 올 리가 없고 이런 것이 자꾸 악순환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인원도 늘려줘야 되고 요새 이제 방재직렬 이런 부분이 이제 돼 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빨리 가속화시켜서 좀 재난 안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 있고 지자체도 좀 어떻게 할 수 있는 그 숨통을 터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리제도 관련해서 한 가지만 추가적으로 좀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요. 현재 해체공사 감리 계약은 지정은 지자체에서 지정을 하지만 계약 상대자는 철거 관리자인 그 주택조합과 감리자 간에 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감리 조건, 감리 업무 이런 것을 둘 상호 간에 계약을 하는데 저는 그리고 감리 대가도 주택조합에서 대가를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약 관계로 본다면 사실상 갑을 관계다. 이런 관계에서는 감리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는 구조적인 상황이 올 수도 있다. 그래서 주택조합에서 감리를 발주를 할 때는 감리 대가를 자칫 그 지자체에다 납부를 하고 지자체에서 감리와 직접 계약을 할 수 있는 이런 제도로 개선할 수는 없는 건지 한번 좀 검토가 필요한 점 아닌가 싶습니다. 본부장 말씀하신 대로 우리 건설 회사에서 예를 들어 우리 이라크라든지 다른 해외에 나가면 굉장히 잘합니다. 왜? 그렇죠. 감리가 확실히 그걸 지적해가지고 바꾸니까 우리는 감리가 위에 나 돈 준 데 대해서 눈치를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감리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황인 거죠. 이런 쪽에 제도에서는 굉장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제 항상 그 원장님도 말씀하시고 했지만 이 안전사고, 재난재해는 이렇게 성수대교 붕괴부터 시작해서 삼풍백화점 붕괴, 그 당시에 많은 제도도 만들고 또 점검도 해오고 했지만 이게 이제 어느 시기가 지나면 머리에서 잊혀지는 그런 게 왜 그러냐면 그 업무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다 기피를 하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뭐 중앙부처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 모든 생각이 그런데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저희 시에서는 안전점검 특별주간 이번 2주 동안에 뿐만 아니라 이걸 계기로 해서 연중 안전점검 기간을 설정을 해서 주기적으로 상시적으로 1년 내내 이렇게 점검을 하고 또 그 공사 관계자라든가 감리자에 대해서도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거의 상시로 주기적으로 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완전히 이렇게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제가 프로그램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지난 수십 년 동안 굉장히 많은 발전을 했는데 이상하게 공사 현장의 감독 관리하는 거 이 부분만은 굉장히 발전이 좀 더딘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김 기자, 지금 경찰이 광주시 내 전체 재개발 단지에 대한 수사에 들어간다고요? 네, 재개발 사업 이 전반으로 좀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 합동 사구역만 하더라도 이 시공사와 조합 측이 좀 건축물이면 건축물, 또 지작물 그 안에 있었던 뭐 나무나 이런 것들이 있을 거고, 또 성면 이런 철거 사업들을 각각 좀 계약을 맺었고, 그 계약 관계에서도 또 다시 재하청을 주는 식의 이런 불법 재하도급이 이루어졌다고 좀 보고 있는데요. 그 말씀하신 것처럼 또 이 과정에서 공사비가 좀 상당히 줄어든 그런 정황을 또 포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재개발 사업 전반에 대해서도 좀 수사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사고를 낸 사람들이 처벌을 어느 정도로 받는지, 뭐 처벌이 좀 제대로 되면 사고를 좀 줄일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중대재해처벌법 만들긴 했는데 내년 1월부터 시행이라고요. 예. 본부장님, 그렇다면 이번 관계자들이 어느 정도 처벌을 받습니까? 예, 중대재해처벌법은 제정은 됐지만 시행은 내년부터 시행을 합니다. 그래서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은 아니고요. 현재 이번 사건에 대한 처벌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는 안전조치 미흡으로 징역 5년 이하 내지는 징역 5년 이하 5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고요. 또한 형법에 따라서 5년 이하 금고, 그다음에 2천만 원 이하 벌금을 이렇게 처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처벌을 종전처럼 꼬리 자르기식 현장 책임자 처벌로 가서는 절대 안 된다. 중대재해처벌법에 의하면은 경영 책임자에 대한 형사처벌과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처벌 대상이 경영 책임자가 처벌이 돼야만이 이러한 사고가 재발되지 않을 수 있는 신호를 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돌이켜보면은 우리가 7년 전에 세월호 사건을 겪었고요. 또 잠원동 사고도 몇 년 전에 겪었고요. 큰 사고들 계속 겪어오는데도 이런 얘기가 끊이지 않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말 이번만은 어떻게든 막아야 할 텐데 토론 시간이 지금 다 끝나갑니다. 모든 분들한테 말씀의 기회를 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정 원장님께 특별히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우리 사회에서 이걸 끝낼 수 있는 방법 뭐가 있을까요? 한 1분 반 정도만 부탁드립니다. 재난관리 단계는 예방, 대비, 대응, 수습 이렇게 4단계로 나눕니다. 그렇게 됐을 때 예방, 대비는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는 거고 대응, 수습은 단기적인 관점에서 보는 겁니다. 그런데 예방, 대비가 잘 돼야 대응, 수습이 잘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까 사회자께서 말씀하셨듯이 많은 분야에서 우리가 선진국입니다. 그런데 재난 안전 분야는 죄송하지만 후진국입니다. 그게 재난 관리가 왜 후진국이냐 이렇게 했을 때 재난 관리에 대한 투자를 예방 대비 쪽에 투자를 많이 하나 대응 수습 쪽에 많이 하나 이렇게 했을 때 이웃 일본의 경우에는 예방 대비에 70%의 투자를 합니다. 30%가 대응 수습을 합니다. 우리나라는 전혀 반대입니다. 예방 대비에 30%를 투자를 하고 대응 수습을 70%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방 대비를 아무리 잘했다 그래도 칭찬하지 않습니다. 대응 수습 정도 하면 좀 잘했다. 표창도 주고 이렇게 하지만요. 그러니까 이러한 인식이 예방 대비 쪽을 이렇게 숭상시키면서 안전 관리를 하지 않는 한은 계속될 것이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재난관리의 선진국이 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오늘 늦은 시간까지 토론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물자님께서 사후 대책 잘 마련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304명의 목숨을 앗아간 세월호 참사가 이제 7년 됐습니다.
그 큰 참사를 겪고도 우리 사회가 아직 안전관리에 별로 바뀐 게 없다는 게 이번 사고를 통해서 다시 한번 드러났습니다. 지금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모든 시민이 나서서 재발 방지를 다짐하고 있으니까 이번만은 정말 달랐으면 좋겠습니다. 스타트론10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다음 주 화요일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